안녕하세요. 자, 저 요약집 저 뒤에 후반부 오늘은 민사 특별법 강의할 차례인데 거기 보면 순서대로 보시면 94쪽 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면 여기서 아는 단어가 가등기라는 단어를 봤을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담보. 그러면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담보한다 이 말은 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보장한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보장한다 그 얘기하겠지. 가등기 담보가. 그러면 이제 여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등기 담보법 메모. 채무자가 예약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예약한 재산권 그 중에서 우리는 주로 부동산 채무자가 예약한 재산권을 채권자가 매수하는 과정 채권자가 매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배우는 거예요. 채무자가 예약을 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거 예약해서 채무자가 예약한 토지를 사는 과정이야. 사는 과정. 그걸 가담법에서 기울인다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제 94쪽에 맨 좌측에 보면 그림을 보니까 담보라는 낱말대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비전형 담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비전형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과 대비해야 될 개념이 이렇게 전형 담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형 담보는 우리 물권법 2편이죠. 물권법에서 다루는 담보 제도를 전형이라고 그래요. 물권법. 그럼 우리는 물권법을 배워왔거든. 그래서 물권법에서 뭘 배워왔냐면 소유권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해서 물권법에서 여러분들 담보물권 배웠죠? 거기에 물권법에서 배우는 담보물권의 종류가 3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을 전형 담보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법 말고 이제 비전형 담보는 물권법 말고 물권법 이외에서 교율하는 담보제도를 비전형 담보라고 그래. 개념은 들어왔을 거라고. 그럼 이 비전형 담보는 어떻게 하면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냐 이거 배우는 것이야.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항상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 이제 비전형 담보제도에는 2개가 있다고. 크게 다 같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가담법에 적용을 받냐면 가담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이 담보라는 것은 채권 회수인데 채권이 밑에 보면 동그라미 쳐요. 채권이 어디에서 생겨야 돼? 소비대차 소자 동그라미 쳐. 소. 자, 비전형 담보제도는 채권이 어디서 생겨야 되냐면 소비대차에서 생겨야 되고 따라서 소비대차 이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했어도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비대차가 뭐냐면 여러분 돈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걸 소비대차라고 그래. 쌀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걸 소비대차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측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빨리 자 95쪽을 한번 펴보시면 문제 3번을 보셔. 어떻게 시험이 나오는지. 자 3번 준비되셨어요 눈이? 다 같이 시작.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게 소가 아니니까 소비대차. 매매대금은 거기다가 매매대금은 소 아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소. 그래서 소비대차에서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야. 을이 갑은행으로부터 갑으로부터 돈 1억을 갑을 간에 소비대차 대여계약을 해. 대여. 돈 1억만 빌려다오 이렇게 대여. 그러면 대여금 채권 하면 가담법이지. 대여금. 요즘에 그 무슨 조국 사건에서 조국 1억 5천을 빌려주었느냐 투자했느냐 문제가 생겼잖아 이런 게. 그래서 투자했다고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대여했다고 떨어진 거야. 대여했다고 떨어졌어요 이게. 대여. 빌려준 게 대여. 소비대차 이런 것들. 그럼 이제 1억을 빌렸어. 그리고는 빌린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빌린 돈을 갚는다는 걸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이 토지를 대신 팔겠다라고 예약을 해. 근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1억에다가 이에 붙인 이자, 법정 이자가 아마 15% 이런 거 법정 이자. 차용액에다가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예약 당시의 가액이 초과해야 돼. 그래서 거기 2번 보면 오른쪽 봤더니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가 나오지? 거기다 빨간 것으로 초 이렇게 써놓으면 돼. 초. 그럼 예약 당시의 가액이 얼마냐면 요게 2억이라고 가정해보자고. 2억. 그러면 차용액은 1억. 이자가 1년에 1억 1,000만 원 주기로 했다고 봐. 1,000만 원 약정. 그러면 1억 1,000이다. 근데 예약 당시의 가액이 2억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돈 1,000만 원 빌려다오. 그리고 은행이 뭘 믿고 임마 못 갚으면 토지로 팔게. 토지는 판다고 약속만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세대잖아. 그래서 갑이 요구해. 토지로 판다는 것을 믿게 해봐라. 다 같이 믿게 해봐라. 그걸 담보계약이라고 그래. 그걸. 그래 좋다. 여기다가 가등기 해주겠다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가등기 해두면 가등기 담보. 무슨 소리야? 가등기 했다가 네가 돈 못 갚을게 뻔한데 나중에 이전해 해줄 텐데 그거 왜 그 절차를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아이 시베리안 하면서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같이 양도 담보. 그러니까 이전한다 그 말이 양도나 이전이냐 처분이나 다 같아 이게 용어가. 그러면 양도 담보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양도 담보는 토지를 넘겨둠으로써 채무이행을 보장한다. 이게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채무이행을 보장한다. 이게 가등기 담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셔야 돼. 이전 등기 해두었다 가등기 해두었다 한다면 그 전제로 계약이 여기에 가등기 담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등기 했다. 그러면 다 같이 소초가에 적용된다. 이렇게 배워줘야 돼. 이제 가담법의 적용은. 설득됐지? 그럼 아까 내가 가담법은 어떤 과정을 그리고 있었냐고 설명했냐면 채권자가 갑이 채권자거든. 채권자가 을이 채무자가 예약한 토지를 채권자가 어찌한다고 그랬어? 매수. 맨 위에 썼잖아 거기다가. 다시 채무자가 예약한 토지를 채권자가 매수하는 과정. 그걸 그려놨다 이게 법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가담법을 딱 하는 순간 이제 애교일 학파하고 이제 우리가 결여받을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구청 이런 데 도서관 시원한 데 가면 애교일 학파들이 온다고 지네들 잘났다고. 뭐 합격자 수 1위 5만 명 1,000명 해서 100명 1,000명 있는데 100명 합격하면 합격자 수 1위냐.
여기는 그래도 200명 있을 때 190명 합격한다고 여기가. 공인중개사의 서울대학, 검단 새롬 이렇게. 비웃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못 믿으신 분들은 설마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소초가에 적용된다. 따라서 예약을 했을 때 예약 목적물이 가등기나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만 예약한 재산권이 자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니까 안 돼. 질권은 저당권은 전세권 이런 것들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 저당권, 전세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소멸해버리거든 이런 것들이. 따라서 질권, 저당권, 전세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중 가등기 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도자기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도자기는 등기 못하니까. 그럼 자동차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자동차 줌세 할 때 자동차 취득을 목적으로 가등기 담보법 적용? 된다고. 이게 가등기 등록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요건 갖추면 이제 가담법이 적용이 되어서 자 이제 이렇게 돼. 이제 변제기 돈 갚을 날이 도래오면 변제기가 이제 돈 갚는 날이 도래했을 때 이제 돈 받아야지. 그런 걸 실행이라고 그래.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나오나? 그러니까 담보권 실행 방법이 자 담보권 실행 방법이 가등기 담보법에 의하면 담보권 실행 방법이 두 개 있어. 다 같이 경매로 인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고 여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본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담보권 실행 방법은. 그러면 경매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뭐와 같아? 경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등기가 이 토지에 지금 가등기 되어 있을 때 이 토지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지금 이 토지에 가등기 되어 있어. 누가 경매를 신청했던 경매 결과 가등기는 존재한다고 소멸한다고? 소멸해버려. 저당권과 같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는 1번 처분 정산이다. 이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것을 팔아서 돈 받는다 그 말이야. 근데 사적으로 팔아? 경매에 통해서 팔아야 돼? 그런 걸 다 처분 정산. 이제 오른쪽에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에서는 무엇으로 본다? 이런 걸 머릿속에 담아두어. 그러면 저당권을 연상해야 돼. 정리. 저당권은 경매 결과 간다 산다? 혼자가 동생들 다 데리고 가. 그 이론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가등기 되어 있다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는 배당에 참여해서 가등기 된 때가 저당권 등기가 된 때로 봐서 그때부터 저당권의 순위로 똑같이 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가담법은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으로 본다. 요것을 끝내버리는 거야. 이게 더 공부 깊이 안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아시면 돼. 가등기 되어 있는 목적물에 대하여 누가 경매하든 담보 가등기는 존재 소멸이야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본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보전 가등기라면 이게 보전 가등기라면 여기가 지금 보전 가등기가 되어 있어. 그 가등기가 1순위. 여기에 저당권이 되어 2순위가 저당권.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하면 보전 가등기는 간다 산다? 살아 이 사람은. 담보 가등기는 가버려. 그럼 이렇게 돼 있다고. 막 가등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되어 있어.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이 가등기가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보전 가등기인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는 담보 가등기인지는 등기부를 봐서는 몰라. 등기부를 봐서는 모르고 법원이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가등기 권리자에게
독촉을 해. 네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지 빨리 알려다오라고. 그때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는 내가 받을 채권이 얼마다라고 배당 채권 신고해서 배당에 참여해. 그럼 그때서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최고를 했지. 근데 왜냐면 주댕이 다물고 있어. 그럼 주댕이 다물고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잃을 게 없는 거지. 잃을 게 없으면 주댕이 닫고 있잖아. 이런 거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고. 참나 진짜. 그래서 이 저당권자 경매했을 때 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에게 최고를 해. 네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인지 답 좀 다오. 근데 오늘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 경매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 가등기로 취급하고 경매를 집행한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이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는 등기부의 형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기억하면 된다고. 그렇게만. 그러면 따라서 형식에 의해서. 그럼 형식과 대비되는 개념이 실질에 의해서 구별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다시 형식, 실질. 그런 말이 나오면 여기는 다 생략시켜 버렸어. 그러니까 다음 달에 요거 갖고 하나 구입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다 쓰여 있어. 그러면 또 책 사라고 하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안 살려면 안 사고 알아세요.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정리하자.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 담보가등기는 경매에 의한 경우는 뭐와 똑같다? 여기는 개념이 들어왔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면 담보권 실행 방법으로 다 같이 본등기해서 가담법은 자 이거보다 채무자가 따라서 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채무자가 예약한 재산권을 채권자가 매수하는 과정 그걸 그려놨다니까. 가담법에서는 채권자가 사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본등기에서 산다는 거야. 가등기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했다는 얘기는 샀다는 얘기요. 그러면 샀다는 얘기는 매매 대금도 정해야 되고 잔금도 줘야 되겠지? 그런 것들을 쉽게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담법 나오면 얼른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세한 것은 그냥 가는 세월 속에서 생기는 분쟁을 공부하면 돼. 그러면 이제 본등기 하려거든. 변제기가 도래해서 본등기 하려거든. 이제 절차가 필요해. 청산 절차가.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채무자 등 내가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통지의 상대방은 가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채무자 등이야 이게. 그리고 채무자 등에는 우리는 채무자 등 이렇게 들어가면 등장인물이 몇 개 이상이라고? 3개 이렇게 3개 등자 들어가면 A and B 그러면 둘 A, B, C 이렇게 나오면 등 이렇게 써버린다고 법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자 양가로 5번에 통지의 상대방 나오죠? 거기에 통지의 상대방 거기다가 몇 줄 것이고 채무자 등 그래서 그러면 채무자 등은 누구냐면 채무자 읽어본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 말은 뭐냐면 을이 제공했으면 채무자. 근데 을이 돈은 꾸었었지만 A가 돈을 빌려 썼지만 담보로 잡힐 게 없으므로 친구가 대신 담보로 잡힐 수 있지. 그걸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땅을 산 사람이 있겠지.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그러므로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무자 등이라고 한다. 그 사람들에게는 통지해 줘야 돼. 어디? 채무자 등에는 몇 사람이라고? 다 같이 시작.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이렇게 이 사람 3사람에게 통지해 줘야 돼. 만약에 그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 통지 안 하면 아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통지의 상대방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행 통지를 해서 그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 상대방에게 도달해서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을 거쳐야 돼요. 몇 개월? 2개월. 채무자 등에게 그 통지가 도달해서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요 2개월 동안은 다른 짓 하면 안 돼. 공백기간을 두어야 된다고.
그래서 청산기간을 거쳐서 여기서 청산기간을 거쳐서 그 후에 이제 청산금이 줄 돈 이것을 여기서는 매매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가담법에서는 맨 처음에 성금 받은 셈이야, 돈. 채무자 갑이 채권자가 성금 1억을 빌려준 셈이라고. 성금을 미리 줬다고 이제. 그럼 이제 후금만 주면 돼, 후금.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청산금이라고 그래. 다 청산금. 이해하셨지?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이런 내막 어떤 절차 하시면 되고, 통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 같이 통지 내용. 요거 알면 가담법이 끝이 나. 그래서 위에 여러분들 양가로 6번에 통지 내용 보였나? 그냥 그것만 잘 외워놔. 공부만 그것만 하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를 하셔. 채권자가 결국은 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을 그렸다고 했는데, 매수하려거든 여기서는 매매대금이 안 정해졌잖아 지금. 그럼 매수하려거든 땅값도 정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통지 내용에 이제 갑이 이렇게 얘기해. 을아, 예약 당시에 가액은 2억이었지만 통지 당시에 보니까 땅값이 그냥 그 자리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통지 당시의 가액도 객관적인 가액이야. 이렇게 감정평가를 통한 가액. 그래서 통지 당시의 가액이 객관적인, 삼성부동산, 새로운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객관적인 가액이 역시 2억이요. 그러면 이제 갑이 객관적인 가액이 2억인데 갑이 교회 다니면 2억 5천으로 높게 잡아서 통지해 줄 수도 있어, 없어? 절에 다니면 얼마? 3억. 그래서 땅값을 누가 정하냐면 채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고무줄 땅값이야 이게. 근데 객관적인 가액이 2억인데 높게 잡아주면 채무자는 좋지. 근데 2억임에도 불구하고 후려쳐서 조폭 같은 경우는 얼마? 1억 5천 이렇게 잡아준다고. 조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조폭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통지를 1억 5천 땅값을 했고, 이제 여기서 잔금을 정해. 자, 그러면 통지 내용은 다 같이 목적 부동산에 평가액. 그거 이해하시면 돼. 채권자가 내가 땅값을 얼마로 정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평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 가등기 담보권자가 받을 채권액 1억에다가 이자 1,000만 원. 그래서 가등 1억에서 1억 1,000에서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 1억 1,000이다. 이렇게 이것도 통지해 줘야 돼. 1억 1,000. 그다음에 보면 이 땅 위에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만약에 선순위가 있다면 생각을 해봐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권리 취득해도 선순위는 간다, 산다? 살아. 이 사람은 경매해버릴 수 있어.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께서 소유권 취득했더니 채무자가 선순위에게 돈 안 갚으면 선순위가 경매해버리면 다 상실해버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선순위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자기가 다 받아야 돼. 그래서 밑에 보면 다 같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 거기는 세모 이렇게 세모.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은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그냥 통지해줘도 되고 그건 안 해줘도 돼. 세모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그래서 갑이 청산금을 산정할 때는 이것은 어째서 이걸 보내줘야 되냐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 만약에 여기서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이 5천이 있다면 잔금을 줄 때는 자기가 받을 땅값이 1억 5천, 자기가 받을 채권이 1억 1천, 선순위 권리자 얼마? 5천 빼면 1억 6천 뺐더니 없네 돈이. 그럼 청산금이 있어 없어? 청산금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그럼 자기가 계산했을 때 실행 통지 내용에 청산금 줄 돈이 없어. 땅값을 얹혀 후려쳐서. 그러면 청산금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없다는 뜻도 통지해야 되겠어. 밑에 봐. 밑에 6번 보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해 줘야 돼. 그 다음에 4번 봐. 위로 올라가서 4번 봤더니 뭐라고 써서 청산금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야 이게.
땅값을 1억 5천에서 너무나 이렇게 했더니 안 되겠네. 땅값은 2억인데 1억 5천으로 오면 태나니까 1억 8천 이렇게. 1억 8천으로 잡았더니 여기서 뺄 돈이 1억 1천. 그 다음에 선순위 거 5천. 그러면 이제 빼니까 남는 돈이 2천 아니야. 요게 청산금의 평가액이야. 이게 청산금의 평가액. 그러면 청산금의 평가액이 땅값을 만약에 2억 5천으로 잡았다면 청산금의 평가액이 높아질 것이고 적어도 2억에서만 잡았어도 땅값을 2억으로만 잡았어도 여기에 2천이 더 올라가니까 객관적인 청산금은 얼마냐면 객관적인 청산금이 4천이야 이게.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등기 담보권자가 땅값이 2억인 경우 통지 내용이 2억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겠지만 2억 2천으로 평가한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2억 2천으로 평가해주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어. 아이씨 2억으로 했어도 될 놈 먹을 땅값을 내가 너무 높게 잡아주었네. 집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당장 가서 땅값 다시 교정을 하고 그런다고. 알았죠? 그래서 그날 집사람하고 상의했더니 이런 맨수야 너는. 그러니까 갑이 그 소리 들으니까는 이제 가서 야 내가 땅값을 너무 높게 잡았으니 다시 2억으로 해서 청산금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그런 짓 하면.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4번 봐.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이의제기할 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의제기 못해. 그럼 여기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가등기 담보의 후순위도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이 토지를 둘러싸고 자 가등기 권리자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후순위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채무자 등은 가등기 담보권자 이렇게 통지했을 때 후순위에게도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돼. 후순위에게도. 그래서 후순위야 내가 을에게 줄 돈이 이것저것 공제고 청산금 뺐더니 2천이다 이렇게 통지해 줬어. 2천. 근데 만약에 땅값을 2억 2천으로 잡았다면 얼마야 이거? 6천이지 6천. 청산금이 얼마요? 이게 보니까 후순위가 을에게 통지한 내용을 보니까 땅값이 2억 2천으로 잡아줬거든. 우리 대학 선배인가? 교회 다니는? 그럼 이 제기를 안고 하면 되잖아. 근데 보니까 1억 8천으로 삼았다면 이런 사나이 가슴에 불을 당긴다. 화가 나왔나? 그러면 원래는 얼마를 준다고 했어야 돼? 4천을 준다고 했어야 될 건데 2천 준다고 했으니까 화가 나왔나? 그럼 후순위는 여기 잘 봐야 돼. 다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질러대라고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어. 끝. 가담법이. 이게 가담법이. 자, 후순위는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도 이 제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 자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언제?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후순위는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자,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 자, 4번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하여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는 이 제기할 수 없지만 채무자는 좀 더 주시오 할 수 있어. 채무자는 2천 주겠다고 그러면 4천 줄 때까지 여기 이제 청산기간 경과에서 청산금 지급해야 되고 청산금 지급과 이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매매니까 동시행하는 거예요. 그때 청산금 줄 때 2천 준다고 한 걸 땅값 후려친 거 객관적인 땅값에서 계산한 거 나머지 달라고 할 때까지 본등기 못 해주겠다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채무자 등은 청산금의 평가액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 등은 후순위는 제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통지한 평가액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구속을 받아야 돼. 자, 95페이지에 문제 2번 봐. 문제 2번.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한다. 밑줄 그으셔봐. 피담보 채권액에 미달한다. 부동산의 평가액이다. 밑줄 그으시고
자, 여기다 이렇게 비교해봐요. 쭉 밑으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이렇게 써봐. 여기에. 부동산의 평가액이야. 예약 당시의 가액이. 요거가 비교해야 돼, 이거. 이렇게. 요 말과. 정리. 예약 당시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 실행 통지할 필요 없다니까. 예약 당시의 가액이 채권에게 미달하면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 버리잖아. 초과가 아니니까 가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 그게 함정이니까 주의하시라고, 이런 게. 근데 거기는 예약 당시의 가액이요, 부동산의 평가액이요,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는 경우엔 평가액을, 아까 여기 봐라, 평가액을 통지해 주라고 하지 않았어.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그러니까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거 주의하시라고. 자, 1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는, 채권자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후순위도 이의 제기할 수 없다. 그럼 후순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언제?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경매하라, 이렇게 만들었어.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 자, 여기까지 설득이 됐냐고요? 그래서 이제 통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 위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고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말고 형님이 시키는 것이나 제대로 해. 왜냐하면 본질을 몰라버리면 공부해야 소용없는 거니까. 그래서 따라다 통지 내용, 이게 제일 중요해, 통지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지 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기간 경과에서 청산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있는데, 여기 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본등기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이제 매매를 생각을 해. 매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인도 전에는 과실을 누가 수취했어? 인도 전에는. 요거 외워. 가장 어렵다고 생각 말고 매매했을 때 토지 매매하고 있어, 시방. 건물 매매, 난 토지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샀다고 생각해. 토지를 매매할 때 목적물 넘겨주기 전에는 누가 사용을 해? 그게 과실을 매도인 수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야, 과실이 어딨어? 사용하는 게 과실이야. 인도 전에는 누가? 매도인 수취. 근데 돈을 다 주었다면 인도 전이라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청산기간 경과 후에 청산금이 없다고 한다면 잔금 다 준 셈이요, 아니요? 셈이지. 본등기 전이라도 과실을 누가 수취해야 돼? 매수인이 수취해야지. 채권자가 과실을 수취한다는 거야, 청산금이 없는 경우. 자, 밑에 보자. 청산금이 없대. 10번.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이제 그가 누구냐면 매수인이요, 매수인. 채권자가. 그러니까는 청산금이 없다는 얘기는 잔금을 다 주었다는 얘기거든. 거기다 오른쪽에 이해해야 돼. 10번에 잔금 지급함 이렇게 쓰라고. 잔금 지급함. 그러면 야, 나는 나이가 20살이라서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말어.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지금 위로가 되냐고. 네 나이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있지. 지금 이 나라를 주물락장 지려고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다른데 친구들은. 이 나라를 손에를 쥐고 있지. 쥐락펴락 하려고 다른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대학원 가서도. 젊은 애들은 말이야. 그러면 거기 그 주리에 타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와신 상담해서 그런 놈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이 젊은 애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시간이라니까.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라고, 이거. 우리 옥분 씨야.
여기 와서 얼마나 그냥 놀아도 그만이고. 아, 이제 와서 철들려고? 그동안에 뭐 했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하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제2의 희망을 갖고 지금 오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은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한 3년 해야 맞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으면 내가 속이 타잖아. 우리 딸 생각하고 젊은 애들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 그런 애들 보면,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응? 지금, 그러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꼭 들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서 보내고 있는 이 시간만큼 덜 중요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참 중요한 것이야, 여기가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야, 세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손에 넣어야 돼. 꼭 물건을 집어 넣어야 된다고. 세상은 주변 사람들의 신임에 의해서 성공을 해, 신임. 신임을 얻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이, 조양래신가? 그 40%의 지분을 자기 둘째에게 주어버리잖아, 이런 게. 그럼 큰아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거. 신격구 회장도 자식들에게 내 이 후세를 우리 선조들은 이 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잖아. 어디에 석국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로. 그냥 대통령들은 다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나는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기업 망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걸 영원히 누군가가 자기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해가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딱 봤을 때 신임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들은 부모들이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저버리면 안 돼, 그거. 남들을 좀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 집에 가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나를 믿고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고 하는 신의를 저버려서는 안 돼, 이거. 지 맘대로. 30살 먹은 놈이, 나 집에서 엄마가 12시에 오라고 그러면 12시까지 와라. 간섭 받기 싫으니까. 나 집 나가서 자취해보고 싶대. 속으로. 그 나이는 19살 때 하는 나이요. 근데 30살 먹은 놈이 가족들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신이 아니라고. 그래? 이제 아버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해. 그리고 그 나이에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교육시킬 수는 없어. 이제는 틀렸어, 그거. 그래? 너는 가족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구나. 아니, 술 처먹었으면 엄마들에게 전화해서 12시까지 꼭 들어가겠다 하든가 사정이 있으니까는 휴대폰 꺼놓고. 그 엄마는, 야, 네 딸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들어왔냐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그거 이제 2시 반에 들어왔는데 12시에 들어왔다고 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 다 암 생기는 거야, 암. 야, 이 새끼들 진짜. 그래서 이왕에는 너 뭐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자, 어디를 보냐면 10번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과실은 누가 수취한다. 그럼 여기서 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 95페이지를 보셔봐. 95페이지에 15번에 채무자 등의 등기 말소 청구권 나오죠? 그러니까 가담법에서는 그걸 아셔야 돼. 그거. 등기 말소 청구권. 여기 봐. 가등기 담보권자가 본등기 하기 전에는 채무자는 돈을 갚고 가등기 없애버릴 수 있어. 본등기 하기 전에는. 자, 여러분들이 가담법에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나의 통지 내용. 등기 말소 청구와 그 제한. 시험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자, 여기 봐라.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받을 돈이 없어. 그럼 채무자 등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그게 함정이야, 그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0번으로 가. 10번, 11번 왼쪽에. 자,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이 있음 없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야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 채무자 등은 채무액을 지급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돼. 이렇게 청산금이 없더라도. 청산금이 없어도 언제까지는 본등격이 전에는 얼른 채무 이행을 하고 등기 없애버릴 수 있어. 요거 하나. 두 번째는 청산금이 있으면, 두 번째는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 경우를 생각을 해. 다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럼 청산금이 있으면 주어야 돼. 그럼 청산금을 주기 전에는 등기 말소 할 수 있어. 청산금 주기 전에는. 그런데 청산금을 받고 나버리면 그때는 못해. 청산금을 다 주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청산금 지급 전에는 등기 말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시험 나와, 이게. 청산금 있으면 청산금 받기 전에는 등기 말소 할 수 있다. 자, 95페이지를 본다. 15번 보셔. 채무자 등은 객관적인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 채무 이행을 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여기 두 개를 잘 생각을 해.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이 있다면,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근데 지급 전에, 받기 전에 채무 이행을 하고 등기 말소 할 수 있어. 근데 못할 수도 있다. 하나는 변제기가 경과한 후에, 변제기가 경과해서 몇 년 지나버리면 10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등기 말소를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다 이제 선의의 제3자. 가등기 담보권자 여기서 가등기 할 때에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가 본등기 해놓고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이제는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어. 자, 1번. 소유자을. 2번. 가등기, 청구권 보전. 그 다음에 계약은 가등기 설정 계약. 그리고 권리자 갑 이렇게 썼어. 가등기 했다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여기다가 본등기 또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해놓고 이게 3번 이렇게 병에게 팔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돈 주기 전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해놓고 이렇게 팔았을 때 지금 채무자가 청산금 안 받았다고. 청산금을 안 받아서 청산금 주고 말소하려고 봤더니 누가 생겼다? 제3자가 생겼지?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해 주다 보니까 그때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제3자요, 선의의 제3자요. 그거 꼭 외워놓으면 돼. 선의의 제3자가 나타나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설득이 됐죠? 이렇게 해서 가단법 맞추면 돼요. 자, 쉬었다 합시다.